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의 구성 요소가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로서 책임 조각 사유 문제,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범으로 들어가서 미수의 의의와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인데요. 이 책임이 우선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조건. 근데 이제 책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고의와 과실인데, 이것은 이미 구성 요건 단계에서 검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이 다수설에 의하면 이제 책임의 이 독자적인 고의와 과실과는 별도의 책임 요소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때는 이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그 책임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별한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소극적인 범죄 성립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책임 조각 사유가 이제 없는 것이죠. 없고 이제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그 우리 형법의 규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말하자면 결국 이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책임 조각 사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뭐 버틸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이제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결국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책임이 역시 조각이 되거나 또는 뭐 적어도 감경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뭐 가끔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난파된 배에서 오랫동안 뭐 이 바다를 떠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트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모두가 다 죽을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식량으로 사용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긴급 피난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 피난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긴급 피난은 침해하는 법익하고 보호하는 법익 사이에 비교를 해가지고 보호하는 법익이 객관적으로 더 우월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가치라고 하면은 이것은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가 않죠.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긴급 피난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위법 행위인 거죠.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법익,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면책적 긴급피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같이 침해하는 법익하고 보호하는 법익 사이의 가치가 같은 경우를 면책적 긴급피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봐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면책적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이 이 기대 가능성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면 뭐라도 하여튼 이렇게 이 공격을 해서 먹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면책적 긴급피난, 이런 것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이제 또 다른 우리 판례에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북에 가서 그 북쪽의 정권을 찬양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간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건 뭐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때도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책임 조각 사유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기대 가능성을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속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다수설도 그렇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죠.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견딜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통설의 입장이고요.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아주 주관적으로 본다면, 책임이 주관적인 문제니까 아주 주관적으로 좁혀서 본다면 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그 범죄인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참을 수 있었겠느냐, 견딜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가장 판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같은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좀 봐주고 정말 못 견뎠겠다 좀 봐주고, 또 다른 사람이라면 뭐 예컨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약한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었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다른 경우 사이에 과연 형평이 맞느냐, 공평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마구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 불확실하고 이렇게 불공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수설의 입장은 객관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태에서 견딜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규정된 것이 우리 형법의 이제 12조인데요. 12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해가지고 한번 12조 조문을 우선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게 이제 강요된 행위죠. 강요된 행위. 우선 폭력, 그 다음에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이 두 가지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요된 행위인데, 이 강요된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의 하나의 예다. 그러니까 책임 조각 사유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 판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총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3자를 살해하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폭력 또는 협박을 써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범죄 행위를 하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강요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5.18 광주 같은 경우에 군인인데 상급자가 이제 이 군인들에게 이제 발포를 명령을 했죠. 그래서 발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폭력은 아니고 명령입니다만 불법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그 분위기,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5.18이라고 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군인이 대치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명령된 불법 행위의 명령, 이것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강요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형법에서는 대개 폭행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형법 총칙이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폭력이든 폭행이든 간에 보통은 이것을 이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런 물리력,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12조에서 얘기하는 이 폭력은 좀 더 넓게 봐서 지금 강요하는 것이니까 의사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간접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주변에 대해서 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뭐 부신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뭐 아주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것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절대적인 폭력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폭력,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고, 절대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컨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뒤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총을 쐈다. 그러니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게 한 다음에 이 손가락을 말하자면 다른 힘으로 당기게 했다. 이건 그 사람이 총을 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게 이제 절대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움직여가지고 뭐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할 수 없는 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그 범위도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저항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는 결국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다 종합해서 폭력의 정도라든지 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떤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